먼저 보건복지여성국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입니다. 어제 신규 확진자가 몇 명이죠? 어제 18 나왔습니다. 요즘 봐서는 속초 쪽으로 굉장히 많이 나오는 것 같은데. 지금 어제 같은 진정이 경우 이제 됐나요? 속초에서도 나왔지만은 이제 그 집단 감염이 원주에서도 좀 9명이 나왔습니다. 예. 최근에 와서 또 이제 강원도에 확진자가 많이 발생이 돼서 좀 우려가 되긴 합니다. 보통 이렇게 보니까는 보통 우리가 이제 총 2,000명이 넘었어요. 확진자가. 예. 그 중에 거의 80% 이상이 3차 유행 시기 지금까지 예. 지난 11월 이후부터 해서 예. 그 시기에 거의 80% 이상의 확진자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이제 우리가 긴장을 하고 바짝 방역에 좀 매진해야 되는 그런 시기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러면 이제 현 상황을 좀 지켜봤고요. 국장님 혹시 가습기 살균제 사건에 대해서 좀 알고 계십니까? 예, 좀 알고 있습니다. 그 94년서부터 2011년까지 한 17년 동안 그 판매된 가습기 그렇죠. 살균제인데 예, 그래서 10여 년이 됐는데 그때 이제 불명의 정체불명의 폐질환이 이제 한두 명씩 발생하다가 예. 2011년도에는 집단적으로 막 많이 발생하기 시작해서 예. 그 원인이 뭔지에 대해서 알아보니까 공통점이 하나 있었죠. 가습기 살균제를 사용한 사람들에서 예. 그런 정체불명의 폐질환이 많이 생겼답니다. 그래서 예. 그 외에 보니까는 또 그분들은 이제 폐의 풍류화가 좀 현상이 좀 일어났고 예. 또 보통 대부분이 그 질환으로 이제 돌아가시는 분 사망자가 영유아 내지는 산모였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게 이제 흔히 얘기하는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최악의 화학 참사다 이렇게 불리는 가습기 살균제 사건이었습니다. 근데 그 가습기 살균제의 그 원인 물질은 나중에 밝혀졌지만 4급 암모늄 화합물이었습니다. 예. 원인 물질이. 그래서 그게 이제 그런 사고가 있었는데 최근에 그 상황을 갖다가 좀 조사하기 위해서 사회적 참사위가 꾸려졌는데 거기서 최근에 발표한 내용을 좀 보면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1994년에 이제 그 살균제가 출시가 됐죠. 그리고 예. 2011년도에는 이제 그런 현상들이 벌어지면서 일단 판매가 금지됐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17년간 627만 명 정도의 우리 국민들이 사용을 했습니다. 그거를 예. 모르고 사용한 거죠. 예. 당연히. 그거 이제 국민 전체 따지면 한 8명, 9명 중에서 1명꼴로는 사용을 했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제 67만 명 정도가 그 폐질환이라든가 이런 뇌 심혈관 질환이 발생이 된 거죠. 그걸로 인해서. 예, 그렇습니다. 최근의 조사 결과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추산이긴 하지만 가습기 살균제 관련된 질병으로 1만 4천 명 정도가 사망을 한 걸로 추산할 수 있고 공식적으로 정부에 접수된 가습기 살균제 직접 그 사망자는 1,553명입니다. 현재 굉장히 무서운 그런 이제 사건이었었고 예. 지금도 이제 법적인 이제 논쟁이 있는 사건이긴 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은 이 가습기 살균제 그 주요 성분이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4급 암모늄 화합물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굉장히 위험한 그런 성분이다라는 걸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제 먼저 좀 얘기를 좀 했고요. 첫 번째 우리 방역 현장을 좀 가보겠습니다. 우리 방역 현장을 이제 가서 저 역시도 방역을 해봤습니다. 이 통장님들과 같이 해보고 주기적으로 이제 여러 가지 활동을 해봤는데 그냥 방역을 하는 거로 이제 했어요. 그런데 좀 이제 들여다 보니까 이번에 그 전수조사를 좀 했습니다. 18개 시군. 그 조사 결과를 보면서 우리가 코로나19를 막는 데만 급급했구나. 도민들이 어떤 그런 세부적으로 건강에 대해서 좀 세심하게 신경을 못 썼구나. 이런 걸 절실히 느끼는 그런 결과를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이 자리에 같이 한번 얘기를 하겠는데요. 18개 시군, 저기 보이네요. 18개 시군이 현재 구입해서 쓰는 방역제를 쭉 조사해 보니까 거의 모두가 아까 말씀드렸던 가습기 살균제 그 사건을 일으켰던 4급 암모늄 화합물이 주성분인
그런 방역제를 쓰고 있었습니다. 저도 이번에 이제 조사하면서 알았는데요. 굉장히 놀라운 일이죠. 예. 그걸 요약해 보면은 그 특별히 많이 쓰는 곳은 이제 춘천, 속초, 평창, 철원하고 인제는 거의 90에서 100%를 그 주성분인 그 방역제를 쓰고 있었고요. 종합적으로 보면은 우리 도내 18개 시군을 전체 다 합쳐 보면은 한 70% 정도를 가습기 살균제 동일 성분이 있는 방역제를 쓰고 있었습니다. 놀랐습니다. 그리고 또 나머지 30%는 어떠냐면 실제로 코로나19를 제거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이제 확인 안 된 그런 성분. 예를 들자면 저기 보이시죠? 식품 첨가제라든가 알코올, 그리고 가축 방역제, 가축 방역에 쓰는 그런 제품들 이런 것들을 쓰고 있었어요. 물론 이제 뿌리면 이제 다 그 겉에 보기에는 코로나19를 방역하는 거구나 하겠지만 저런 거는 사실은 물을 뿌린 거랑 똑같습니다. 그렇습니다. 30%가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중요한 거는 70% 정도가 가습기 살균제의 사건을 일으켰던 동일 성분이 주성분으로 하는 방역제를 쓰고 있다. 물론 저거는 환경부에서 승인을 받아서 쓰는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환경부에서 저 주요 그 성분인 가습기 살균제에 들어가 있는 성분이긴 하지만 쓸 수 있게 하는 건 뭐냐면 거기에 따른 세부적인 지침을 지키고 쓰려는 거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예. 물을 희석했을 때 0.05에서 0.5 정도로 희석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이후에도 방역을 하는 데 있어 가지고 희석한 이후에 천에 묻혀 갖고 닦고 예. 그 다음에 일정한 시간을 유지를 하고 그 다음에 또 깨끗한 물로 적신 천으로 다시 닦고 예. 그 다음에 충분한 환기를 시켜라. 이게 환경부의 이제 그 방역 지침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예. 이런 것들을 지키는 전제 조건 하에 환경부에서 이 약품을 갖다가 방역제를 쓰라는 것입니다. 근데 물론 이제 국장님도 현장을 많이 다니셨겠지만 저도 방역 활동을 이제 내려가면 많이 자주 하는데 지금 환경부에서 얘기한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지침을 지키고 방역 활동을 거의 안 합니다. 현실적으로 어렵죠. 왜냐하면 천으로 다 닦아야 되잖아요. 그 공간들을. 식당, 카페, 그리고 뭐 다중시설들, 체육시설들, 그 천으로 이런 4가지 절차를 거쳐가지고 닦는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현장에서는 거의 분무식의 방역을 하고 있습니다. 시각적인 효과는 있어요. 막 뿌리고 다니면 우리 동네가 방역을 잘하고 있구나. 저도 그러고 다녔으니까요. 그러나 실질적으로 그런 절차적인 걸 안 지키고 하면 환경부의 지침을 어기는 거게 되는 거예요. 어기게 되는 건 뭐냐면 그 약품이 어딘가에 남아 있고 어딘가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거 안 지키면 지침이 괜히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현실적으로 공공장소에서 그런 지침을 지키고 방역을 하기가 불가능하다라고 봤을 때는 그 뿌려지는 방역제가 과연 어디로 가고 있을까? 이걸 고민을 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이 코로나19가 단 며칠 만에 끝나는 것도 아니고 앞으로 장기화가 될 수도 있고 앞으로 2, 3년 주기로 계속 새로운 신종 감염병이 생기는데 지속적인 방역을 할 겁니다. 그런 것들이 공기를 타고 먼지와 함께 은연중에 우리 코로 들어간다는 얘기죠. 아마 이 지역, 이 공간에도 방역을 했을 겁니다. 그렇지만 일일이 4가지의 절차를 거쳐가지고 다 일을 했을까요? 아닐 거예요, 아마. 그런 걸 봤을 때는 우리가 이 시점에서는 심각하게 과연 그 방역제, 환경부에서 승인한 방역제긴 하지만 환경부에서 거기에 따르는 지침들을 지켜서 쓰라고 했는데 현장에서 그 지침을 거의 쓸 수 없는 환경에서 계속 뿌려지고 있다. 그게 은연중에 우리가 가습기를 쓸 때도 마찬가지였지만 우리의 코로 들어가 있고 아이들의 코로 들어가 있고 학생들의 코로 들어가 있을 때 쌓이고 나중에 몇 년 후인가 10여 년 전에 일어났던 그런 현상들이 안 일어나는 법이 없거든. 그래서 지금 이제는 우리가 좀 더 가습기 그 방역제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져야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뭐 의원님 좋은 지적 해주셨고요. 다만 이제 저희가 뭐 아까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뭐 환경 소득제라든지 방역 공간 방역제라든지 이런 게 환경부가 엄격하게 사용 기준이라든지 이런 걸 설정을 해서 하는데 다만 의원님 말씀대로 그거를 사용할 때의 이 개인 장구
소독 장구나 이런 거를 좀 갖추면서 그 표면 처리라든지 이런 거를 좀 그렇죠. 수칙을 지켜야 되는데 현장에서는 아마 좀 그게 미흡한 것 같습니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까지 우리가 생각을 해서 예, 지침을 정확하게 지키면은 유해하지 않으니까 환경부에서 승인을 했을 거예요. 예, 그러나 지침이 안 지켜졌을 때는 그게 어디로 갈 거라는 고민을 해야 되고, 그래서 지금 제안을 드리면은 방역 제품을 사용할 때는 그 제품에 대한 아까 이제 식품 첨가제도 있고 무슨 뭐 가축 방역제도 있잖아요. 예. 이게 과연 코로나19를 잡을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한 성분 조사를 해야 돼요. 그건 다 이제 그 성분에 대한 시험 보고서가 있거든요. 그거를 확인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지금 이제 보건소에서 배부를 하는데요. 주민센터라든가 의료기관이라든가 그 중증 장애인 시설, 요양원 이런 데 전부 다 배급을 해줘요. 예. 거기다 쓰고 있거든요. 예. 그런 데는 더욱더 환기하기가 어려운 그런 조건에 있는 데거든요. 예. 그런 데일수록 과연 그 뿌려지는 그런 방역제들이 어디로 들어갈까? 이거에 대한 고민을 좀 하면서 그런 제품을 쓸 때는 이제 급성으로 경구에 들어왔을 때 어떤 독성이 있는지에 대한 그런 결과 보고서를 보고 써야 된다는 얘기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좀 발굴을 해야 될 게, 그러면 지침을 어차피 우리가 못 지킨다면은 인체에 들어와도 비교적 무해한 그런 제품은 없는지, 그런 성분의 어떤 약은 없는지에 대한 발굴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발굴을 해서 지금 현재 그게 만약에 있다 그래도 규정상 못 쓰게 돼 있으면 규정도 만들어보고, 이래서 우리 도민들을 좀 지켜야겠다. 우리 가습기 살균제 사건을 갖다가 생각하면서 먼 훗날에 가습기 살균제 제2의 가습기 살균제 사건이 벌어지지 않도록 지금 우리가 긴장하고 방역제를 선택할 때라든가 이럴 때 관심을 가져야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